린네이를 제거했더니 2차 합식이 너무 깊어서 2차 합식이 너무 깊어서 엔도를 하고 원비 지수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블리딩이 꾸역꾸역 멈추질 않아서 블리딩이 계속되면은 그 근관 충전을 하면 안 되죠. 그 근관 충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드라이 캐널인데, 드라이 캐널이라는 건 근관을 말려서 충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페이퍼 포인트 한두 개 넣으면 바로 드라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드라이가 안 된다는 뜻은 뭔가 있다는 뜻이고, 뭔가 있다는 말은 클리닝 앤 쉐이핑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어디서 블리딩이 되나 봤더니 팔라탈 쪽에서 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관악대 성형을 한 번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구나 싶어서 팔라탈 쪽 벽을 타겟으로 이렇게 좀 긁어주는 거죠. 벽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. 그래서 해주는데, 그래도 우리는 근관악대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죠. 뭐 지금 어, 퇴근 전에 온 환자라서 뭐 하다 보니까 러버댐도 없이 그냥 급한 대로 엔도를 진행을 하고 있죠. 이게 그 대학병원과의 차이죠. 대학병원에서는 러버댐을 거의 하는데 개원가에서는 생략할 때도 있다는 거. 저는 별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그 환자와 술자가 지게 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근관 내에서 블리딩이 좀 되고 있죠. 지금 근관악대 성형을 추가로 했는데도 블리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간이 좀 있다면 그 수산화칼슘 제제,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 제제를 넣고 좀 이렇게 환자를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근관 내에서 이 수산화칼슘 제제가 아, 어떤 이펙트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기다려서 하겠지만 실제로는 뭐 개원가의 체어 타임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못 하고요. 그냥 한번 넣어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넣은 상태로 다음을 기약하죠.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칼슘을 넣고 그 위에 커튼을 넣지 않고 바로 캐비톤을 넣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, 그런 거를 습관이 안 돼서 대부분 이제 커튼을 넣죠. 커튼은 커튼 자체가 세균의 배양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의 배지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자체로 충분히 나쁩니다. 근데 그걸 이제 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죠. 이렇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습관 때문에 쓰게 되는 재료, 기구, 장비 뭐 이런 게 수십 가지가 넘죠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최적화를 시키는 작업이 지금 같은 개원가에서 요구는 많아지고 여건은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런 최적화, 단순화 이런 거를 아마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인 원칙만 얘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 좀 개업 좀 해보셨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혼자 개업하는 거랑 여럿이 개업하는 건 또 다르죠. 여럿이 개업하면은 서로 커버해 주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, 혼자 개업을 하면 자신이 오로지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남 얘기를 쉽게 하는 게
별로 좋은 게 아니죠. 이 개원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의 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, 그, 하여튼 그런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NAFCL로 해주고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보통은 이 정도에서 근관의 건조가 이제 어렵다 싶으면 포기를 하죠. 그래서 근관 확대를 팔라탈 벽을 최대한 접촉시키면서 열심히 근관 확대를 하지만 뭐 안 된다라는 걸 대충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제 다시 수산화칼슘을 넣고 캐비톤으로 막으면 오늘 할 일은 끝나는 거죠. 그래서 레진 인레이를 지금도 블리딩이 되죠. 그러면은 이제 근관 충전은 다음번으로 미루는 게 상식적이고 이런 식으로 좀 개원가의 현실에서 흔히 보는 프랙티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저도 러버댐을 대부분 끼긴 하는데 뭐 정신없는 날은 뭐 좀 패스할 때도 있죠. 특히 소구치나 전치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다시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 제제를 넣고 그 다음에 캐비톤으로 메우죠. 이 캐비톤으로 외울 때 그 전에 수산화칼슘 제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쓰는 거야 뭐 자기의 선택인데 쓰는 게 맞아요. 이거를 안 쓰고 예를 들어 뭐 나는 나의 템포러리 세일링은 완벽하기 때문에 수산화칼슘 제제로 어떤 리인펙션을 막을 이유는 없다.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훌륭하신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. 리인펙션은 거의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코로널 리키지는 언제나 있다고 보는 게 맞죠. 그게 그래서 커튼을 안 쓰고 수산화칼슘을 넣은 상태에서 바로 캐비톤을 넣고 그리고 지금 캐비톤의 어댑테이션도 중요하죠. 캐비톤이 치질과 최대한 어댑테이션 되고 그리고 그 치질과 어댑테이션 되는 단면의 길이가 3mm 이상을 추천하죠. 3mm 이상은 돼야 이제 리인펙션에서 좀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케이스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근관의 드라이가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에서만 근관 충전을 한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펄프 티슈이든 뭐든 간에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블리딩이 꾸역꾸역 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근관악대 성형 세척에 더 중점을 둬야 되고 그날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수산화칼슘 제제를 넣고 캐비톤 등으로 임시 가봉을 한다.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무슨 테마로 얘기하기에 부족하기도 한데 근데 수산화칼슘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환자의 내원 사이사이에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템퍼러리 실링이 제대로 안 돼서 코로널 리키지, 코로널 인펙션 재감염이 되는 게 이유거든요. 그래서 근데 캐비톤으로 템퍼러리 실링을 완성할 수 있느냐?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. 거의 재감염이 100%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이상한 일이죠. 그러니까 수산화칼슘을 루틴하게 쓰시는 게 환자의 증상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
수련 같은 걸 받으면은 이제 이런 거가 무슨 그 너무 당연해서 얘기도 잘 안 하는 부분이죠. 근데 이게 책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산화칼슘이 필수는 아니다. 이렇게 해버리면 안 넣어도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코로널 리키지, 재감염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도 수산화칼슘이 중요하고, 그다음에 펄프 티슈를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용도로도 중요하고, 그리고 근관 내에 뭐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이 있어요. 수산화칼슘의 작용 기전이 뭐 7가지인가, 대표적인 게 한 7가지쯤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뭐 넘버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, 어쨌든 수산화칼슘을 쓰는 것이 수산화칼슘을 쓰지 않는 것보다 메리트가 훨씬 많다. 그래서 커튼을 넣을 공간에 수산화칼슘을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에이펙스까지 꼭 도달해야 되느냐, 에이펙스를 넘어서 바깥으로까지 그 밀어 넣어야 되느냐, 그거는 좀 그,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해요. 근데 근관 내에 넣고 캐비톤 임시 가봉을 하기 전에 수산화칼슘을 써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죠. 뭐 어떤 경우는 이런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 제제를 썼을 때 근관 벽에 스미어 레이어가 EDTA를 쓴 것처럼 스미어 레이어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, 뭐 이런 논문도 있는데,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고,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재감염을 방지하고, 재감염이 됐을 때 적어도 저항을 하는 거죠. 감염에 저항을 하는 거, 그다음에 펄프 티슈를 용해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,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오늘의 잡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